이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요. 또 호르무즈 해협도 빨리 봉쇄가 해제돼야 될 텐데요. 물론 이란이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의 선박은 통행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선원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여서 그곳에 지금 발이 묶여있는 선박이 유조선 또 가스선 등등을 합쳐서 3,200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제해사기구 자료인데요. 또 그중에서도 유조선이 좀 빨리빨리 넘어와야 할 텐데 우리가 또 이참에 유조선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9818님이 성공예감 청취율의 3할 정도는 곽재식 작가님이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할까지나 봐주시는군요. 오, 높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유조선 오늘 배워볼 거죠? 네네. 언제부터 배에다가 기름을 실어서 수송하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기름이 많이 쓰이게 된 후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나왔겠죠. 네. 원래 기름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거 참 이상한데 고래 잡기가 되게 힘들어져서입니다. 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거대한 고래를 잡는 거를 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시기가 19세기에 도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래를 그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 고래에서 짠 고래 기름을 네. 등불 밝히는 조명 연료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수요가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래를 잡으러 전 세계 바다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그런 분위기를 잘 나타낸 영문학의 명작으로 모비딕, 백경, 허먼 멜빌의 소설 이런 것도 나오곤 했죠. 네. 근데 이게 고래 기름이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는데 가격은 비싸다 보니까 비슷한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19세기에 발명가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석탄에서 어떻게 끈끈한 기름을 좀 빼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잘 정제를 해서 등불로 쓸 수 있는 기름을 만든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석탄 말고 석유라는 게 군데군데 찔러보면 좀 나오던데 그거를 정제하면 고래기름 못지않은 이 등불 연료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나와가지고 야. 처음에는 기계 돌리는 연료가 아니라 등불 밝히는 연료로 석유의 수요가 처음 생겼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고래잡이가 19세기 후반 들어서 갑자기 확 죽었죠. 그렇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가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석유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입 수출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연히 19세기니까 그때 이미 이제 전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그런 큰 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럼통에다가 석유 싣고 그런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무조건 막 다녔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 석유라는 게 잘못하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엔진으로 사용하는 배에다가 싣고 다니다 보니까 과열된 부분에 접촉을 한다든가 전기기관을 돌리다가 나온 그 뜨거운 그런 연기 이런 데 잘못 닿거나 그런 불씨하고의 접촉 때문에 배가 갑자기 홀라당 타거나 큰 화재 사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유조선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전기기관의 그 불씨는 무섭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고 돛담배에다가 범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순신 장군이 타고 다니던 그런 배처럼 돛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범선에다가 기름을 싣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수출 수입은 해야 되는데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배는 위험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던 시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이거에 큰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좀 놀랍게도 그 스웨덴에서 매년 수상하는 노벨상이라는 유명한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해가지고 네. 다이너마이트 개발하는 사람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실은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 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가 스위스 출신입니다만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네. 러시아로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가 노벨 아버지가 무슨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마침 지금하고도 국제 정세가 비슷하게 러시아하고 서방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이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을 러시아가 크게 치르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가 무기 파는 사업을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노벨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슨 폭탄
뭐 바다에 설치하는 기뢰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러시아에 납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무기 중에서 단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배가 단가가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의 군함 파는 사업 이런 것도 이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가 꽤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업을 되게 크게 벌였었어요. 그런데 그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해 버렸죠.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아버지도 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말아먹는데요. 사업을 말아먹고 나니까 알프레드 노벨은 다시 고향인 스웨덴 서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업을 이어가는 거라도 할 수 있는 화약산업 이런 걸 하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알프레드 노벨이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셋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 형님들이 있었어요. 예. 형님들은 아버지들이 망한 다음에 서쪽으로 스웨덴 쪽으로 고향 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동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바로 이란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쪽이라는 곳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지하 자원이 개발될 게 뭐 있는지를 찔러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석유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쪽은 석유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때 이 노벨의 형님들이 석유 사업을 거기서 크게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 노벨의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지역하고는 꽤나 많이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캔 석유를 유럽으로 보내려면 수송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로 실어서 보내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가 이 돛담배 범선에 실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보내겠느냐. 속력도 너무 안 나고 그렇죠. 하다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밑에서 이 노벨 형제들이 사업을 꽤나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함 사업하던 거에서 그런 끈과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세계 최초의 유조선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숙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알프레드 노벨의 형님들입니다. 형들. 석유 사업을 하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네요. 네, 그래서 금속을 이용해서 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밀폐된 이 기름만 실는 석유만 실는 배를 특수하게 개발해가지고 바다에 띄우면 이 기관을 이용해서 엔진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했었던 거고요. 와.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띄운 최초의 배 이름이 왜 뭐 정확하게 이런 이름을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로아스터호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네. 그런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죠. 지금은 뭐 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이슬람교를 믿습니다만 이슬람교는 중세 시대에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대의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종교를 많이 믿었었는데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노벨 정확한 뭐 이유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노벨 형님들이 아제르바이잔 이란 근처에서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조선을 창안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유조선 이름을 이 조로아스터호라고 붙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 참고로 아까 호르무즈 해협을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가 무슨 뜻일까요? 호르무즈도 이 조로아스터교 종교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이름이에요. 이 석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란하고 관련이 많고요. 그것도 이란의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금 이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믿는 이 조로아스터교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유조선의 역사를 한참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도 유조선 사업하고 되게 좀 관련이 깊은 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한 계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1970년대에 그 정주영 회장 그 회사에서 그렇죠. 울산에 조선소 차린 그거를 그렇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광고도 막 나와가지고 정주영 회장 육성으로 뭐 5만 분의 1 지도하고 백사장 사진을 들이밀면서 그렇죠. 뭐 이 배를 좀 사주면 내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주겠다 뭐 이런 얘기한 거 이제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때 수주했던 그 최초의 배도 바로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조선이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하고도 정말 관련이 깊은 그런 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먹여 살리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또 뭐 미국으로 나가면서 조선업이 또 엄청나게 호황을 또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조선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장의 몇 배며 뭐 저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은 대형 유조선 그것만 해도 길이가 344m거든요.
예. 344m. 63빌딩 높이가 한 25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물에 띄운 때가 1974년이기 때문에 그때 63빌딩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63빌딩이라는 거를 육지에서 짓기도 전에 그거보다 한 100m가까이 큰 쇳덩어리를 물에 띄워서 움직이게 하는 거를 울산에서 만들어가지고 띄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을 했던 거고요. 300m가 넘는 배. 예, 그럼 뭐 정주영 회장님도 뭐 배짱 좋게 그렇게 경영을 잘 하셨지만 정말 그거를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술인들 직원들이 그야말로 진짜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하셨던 거죠. 무에서 유를 또 창출했던 조선산업인 거고요. 근데 유조선이니까 일단은 기름을 담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기름을 어떻게 담아요? 배에다가. 이것도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예. 유조선은 기름 한 가지만 실는 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냥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통짜로 그냥 기름을 다 채울 수 있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기름 그렇게 다 부어 놓고 기름 뺄 때는 다시 다 그냥 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통처럼. 그런데 실제로 유조선의 구조도나 설계도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다 칸을 질러 놨습니다. 칸칸이요. 네, 통으로 다 한 칸으로 크게 안 해놓고 벽을 안에 질러가지고 여러 칸에 조그마한 칸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저희가 KBS 콩이랑 유튜브 그 KBS 1라디오 채널로 보실 수 있게 네. 유조선 내부의 그 이미지를 띄워놨거든요. 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을 좀 덜 질러놔도 한 뭐 방을 그런 식으로 한 뭐 8개, 9개 정도로 만들어 놨고요. 많이 네. 질러 놓는 경우에는 뭐 몇십 개 정도로 그렇게 방을 나누어서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기름을 싣고 빼는 게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칸, 네. 저 칸에 그렇죠. 기름을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니까. 예.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주유구를 따로 찔러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관으로 다 연결해놨습니다. 파이프로. 네, 주유 칸을 여러 가지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관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 칸에 넣은 게 어느 정도 차면 저 칸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방을 나눠놓고 칸을 질러놨을까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안전. 예, 어떤 안전 때문에 그랬을까? 안전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떤 안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 배를 타보신 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타이타니코가 그 격벽 제대로 안 돼서 침몰했다고 막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 격벽 구조를 생각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구멍이 뚫려도 나머지는 그쵸, 안전하게 그쵸. 이것도 이유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그 생각 못하고 하나만 실으니까 그냥 통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뭐 쌀이나 콩이나 밀 같은 거는 실제로 그 비슷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칸을 좀 큼지막하게 질러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벌크선. 예, 있는데 석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못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볼 뻔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한 게 뭐냐면 석유는 액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서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서 출렁출렁합니다. 그죠. 이게 배가 큰 폭풍을 헤치고 나갈 때 한번 크게 출렁출렁하면 안에서 석유가 같이 출렁출렁하다가 우야. 잘못하면 한쪽으로 훅 쏠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리듬이 잘못 맞으면. 예,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기울어지거나 뒤집어질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칸을 질러 놓은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칸을 질러 놓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칸을 질러 놓으니까 여러 칸에 이제 기름을 넣었다가 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프 장치를 다 해놓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파이프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고 옮기고 할 수 있는 펌프 장치를 또 다 해놔야 되고요. 기름을 싣거나 뺄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칸을 질러놨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택배에서 상하차 할 때처럼 한 칸에 있는 기름 다 빼고 또 옆에 있는 칸에 있는 기름 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깔끔하게 일이 정리돼가지고 쉬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막상 바다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배가 기울어집니다. 예, 한쪽에 있는 한쪽 칸에 있는 방에 있는 기름만 다 먼저 빼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배가 기우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쪽 방에서 기름을 좀 빼다가 옆쪽 방에서 기름을 빼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기름을 또 빼야 되고 실을 때도 그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험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경험하기 전에는 이 거대한 유조선을 다루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다 이런 거고요. 기름을 담고 빼는 것도 이것도 되게 또 절차가 또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조선이 이렇게 거대하면 거기에 안에 실을 수 있는 기름 무게만 뭐 10만 톤, 20만 톤 뭐 요즘에 나오는 큰 유조선들은 막 30만 톤씩 싣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넣었다가 빼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예, 펌프도 굉장히 강력한 아주 거대하고도 좋은 펌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조선업 하는 회사에서 특수 펌프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열사가. 왜냐하면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런 특수한 펌프들은 이거 만들기도 어렵고 규모도 크고 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펌프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직도 유럽의 이런 기계공업 선진국들은 조선업들은 뭐 유럽에서는 요즘은 크게 재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뭐 이런 펌프 기술이나 엔진 기술 같은 거에 그
기술 자체의 권리를 유럽 회사들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특허 같은 거요. 예, 그래서 뭐 이 설계도만 판매하는 라이센스만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기름을 주고 뺄 때 사용하는 뭐랄까요 주유소 같은 장치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재밌는데요. 네.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항구에다가 배를 대고 그 항구에 있는 기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뭐 관 같은 거에다 기름 퍼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조선은 이렇게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항구에 이 배를 댔다가 다시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차를 주차했다가 빼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배가 이 정도로 커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자동차하고 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타이어가 끼익 하면서 마찰력으로 서잖아요. 예. 근데 바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바다에는 배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이런 거대한 유조선 같은 경우에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배를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배를 세우면 그 제동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자동차에서. 제동 거리. 그게 몇 킬로미터 수준으로 갑니다. 와. 그러니까 배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10킬로미터 전에 이제부터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맞춰가지고 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보통 배를 직접 안 대고 예인선이라고 하죠. 예인선 있고. 조그마한 배들이 그 줄을 걸어가지고 유조선을 조금씩 당겨가면서 이렇게 당겨주고 세우는 밀어주고. 우리 사람도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 환경 되게 안 좋을 때 차도 세울 때 보면 차를 그냥 중립으로 해놓고 사람이 밀고 다니면서 차를 움직여가지고 빼는 경우 있잖아요. 중립기어로 해놓고 이중 주차했을 비슷하네.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조그마한 배들이 이렇게 끌면서 유조선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또 도선사분들도 있고 큰 선박은 주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선박 그 주차라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배를 세운다라고 하죠.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이 조타 네네, 분들 따로 계시더라고요. 수입이 뭐 좋은 직업에 그렇죠. 뭐 수입 도선사 받아야 직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몇 하는데 억씩 번다고 막. 그것도 쉽지 않거니와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배가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다른 배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너무 많이 막게 되거든요. 정박. 그래서 배를 한번 세웠다가 다시 빼는 과정에서 딴 배들이 그러면 다 비켜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귀찮다 보니까 보통 기름은 뭐 요즘은 좀 딴 방식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옛날부터 뭐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쓰이던 방식이 배를 항구까지 안 되고요.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기름만 따로 내릴 수 있는 곳에다가 배를 갖다 놓고 바다 위에 터미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갖다 놓고 거기서 기름을 내립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BUOY, V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V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부표 같은 거 띄워놓는 거, 뭐 이제 해녀분들이 띄워놓고 이제 거기 밑에서 잠수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기능이나 원리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크기를 집채만한 거를 띄워다 놓고 그 부위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배를 대고 그 부위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퍼 넣으면 부위에서 이 호스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다의 해저에다가 파이프로 관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부위를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데다가 만들어놔요. 네. 가까운 데는 한 2킬로미터, 먼 데는 한 5킬로미터 그런 데다가 이 부위를 갖다가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내리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해저관으로 기름을 빼와가지고 항구에 있는 기름 저장소에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이 배 기름을 내리고 싣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거 뭐 소문처럼 돌아다니는 얘기라 가지고 뭐 지역 언론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채록한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뭐 기름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별로 없을 때도 이 부위 만들어가지고 기름 내리는 거는 옛날부터 했거든요. 근데 60년대 이럴 때 이 부위 처음 만들어가지고 기름 내리고 이런 거 할 때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게 고장이 나거나 뭐 파이프 같은데 호스 같은 데가 좀 샌다거나 하면 이 기름이 좀 새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조금씩이지만. 그러면 인근의 어민들이 그 기름을 건져가가지고 집에서 뭐 연료 대신에 사용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물 위에 뜨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부위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부표처럼 떠 있는 일종의 터미널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조선의 기름을 또 싣고 내리기도 하는 거고 그 유조선의 종류 보면요 이름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네. 파나막스급, 네네. 뭐 아프라막스급, 수에즈막스급 네. 이게 크기를 나누는 급
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에즈 막스라는 거는 이제 수에즈 운하라는 운하. 곳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딱 길목에 있는 곳이죠.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여기에 운하를 파놔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길이 폭이 되게 좁고 가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해가지고 가끔 뭐 이런 거 놓고 중동에서 전쟁도 옛날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워낙 중요한 물길이다 보니까 유조선을 크게 만들되 너무 크게 만들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할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는 써먹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를 수에즈 막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맥시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에즈 맥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통상 업계에서는 그냥 수에즈 막스라고 많이 합니다. 네. 아프라막스라고 아까 하셨던 건 이 아프라는 무슨 약자예요. 그래서 수에즈 막스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데 석유를 거래할 때 통상 이 정도 크기에 되는 유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송하는 거를 거래를 한다. 아, 단위. 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도의 크기를 아프라막스라고 하고요. 파나막스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수에즈 운하 이제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 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서 파나막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원유 유조선 이런 쪽에서는 워낙에 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 있는 중동에서의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이거를 많이 또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수에즈 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에즈 막스급의 원유를 가득 실으면 20만 톤 정도 실을 수 있다. 네. 이건 뭐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20만 톤보다 더 크게 실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VLCC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히 떨어지는 그런 정확한 기준을 뭐 다 합의해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VLCC라는 말 자체가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엄청 큰 유조선. 엄청 큰 유조선이라는 거를 이제 약자로 VLCC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이는데. 약자로 따서 좀 멋있게 VLCC라고 하는 거고요. 이 VLCC급 유조선을 요즘에는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원유가 중동 원유가 넘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VLCC를 몇 척 가지고 있느냐가 유조선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죠. 만약에 32만 톤 이상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는 배다라고 하면 이거는 VLCC보다 더 큰 급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ULCC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U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 라지가 아니라 울트라 라지 이런 식으로 불러서 울트라 나오면 끝판이죠. 네, 뭐 짱 큰 유조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울트라라는 말이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VLCC가 몇 척이나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기름 거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소비자 산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운 업계에서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으신 분으로 정태순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태순 회장이라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해운 사업을 이것저것 크게 하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요즘에 유조선 쪽에 많이 돈을 쓰셨어요. 그래서 최근 얼마 사이에 뭐 중고 유조선을 뭐 10척을 샀다, 20척을 샀다, 40척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언론에 막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 터지기 전에 유조선을 엄청 사들여 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유조선 숫자가 이분 회사가 갖고 있는 유조선 숫자가 한 130척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130척이 이제 VLCC 기준으로 이분 회사의 유조선 숫자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VLCC 숫자로는 세계에서 뭐 1위냐 2위냐 뭐 이런 정도를 따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유조선 숫자를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조선 업계, 이 기름 배달 업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쯤이죠. 그래서 뭐 이분 회사 쪽에 세계 최대급의 이런 해운 회사인 뭐 스위스 쪽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이 중동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유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유조선 업계에도 지금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렇게 크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한국 회사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도 좋겠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용선료가 요즘에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배를 많이 확보해 놓은 해운사가 엄청나게 또 돈을 버는 상황인데 이게 또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조한성님이 어느 날 문득 마주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3주년 축하해 주셨고요. 뿌리 깊은 제조 곽지식 박사님의 신들린 설명에 홀려 듣기 시작하셨다고.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곽재식 작가와 유조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딱 3년 되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읽어드리는 모든 분께 그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5634님이 성공 예감이 아니라 성공한 프로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죠. 0872 쓰시는 분은 다시 듣기로 한 번 더 듣는 없어서는 안 될 단짝 친구랍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막 다른 일 하면서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듣기까지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KBS 콩에도 있고요. 또 유튜브 KBS 1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거의 뭐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0389님은 3주년 축하해요. 학교 다닐 때도 경제는 어렵고 싫었는데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알찬 코너들 다 너무 좋아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1212님이 제주에서 개인 택시 하는 기사입니다. 하루 10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겐 그 10분이 성공예감입니다. 1212님이 운행하시는 택시만 타십시오. 차가 몇 번인지 모르겠으나 정대주님이 지루한 헬스장에서 다시 듣기로 곽재식 작가님 목소리 들으면 운동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운동합니다. 왠지 힘이 날 것 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곽재식 작가님과 뿌리 깊은 제조업 유조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유조선도 사실은 네.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원유를 싣고 가는데 네. 그 선박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원유 싣고 가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요. 네.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거는 기름 싣고 다니는 배니까 기름 태워서 움직이면 제일 편하겠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름 중에서 기름을 이렇게 많이 싣고 가는 배니까 당연히 이제 기름으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 중에서도 제일 싸고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도 태워도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조선들은 스팀 터빈으로 그러니까 증기를 물을 끓여가지고 돌아가는 말하자면 바람개비 같은 장치를 움직여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그런 전통이 꽤 깊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스팀 터빈 방식 유조선들이 좀 돌아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뭐가 됐든 물만 끓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작을 떼워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론적으로. 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 기름 중에서 제일 싼 중유 뭐 이런 거 태워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식으로 스팀 터빈을 물 끓여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효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디젤 엔진을 이용을 해서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웬만한 빌딩만한 그런 디젤 엔진을 배에다가 싣고 그래서 엔진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 네. 빌딩만 하더라고요. 네, 그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을 만드는 기술도 이런 배에 들어가는 큰 엔진을 만드는 기술은 꽤나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젤 엔진 큰 배에 들어간 디젤 엔진 대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거는 한 대에 500억 원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딴 배 만드는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장사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꽤 잘하는 편입니다. 엔진만 500억이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뭐 배 한 척 값은 뭐 몇 조 이렇게 되니까 네. 엔진값 500억 하면 뭐 그렇게 뭐 비싼 것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사도 하고 있고 이쪽 업계에서도 뭐 판매된 물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세계의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 엔진 업계도 이런 큰 배 엔진 업계는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엔진의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독일 회사들, 뭐 스위스, 뭐 핀란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조립을 해가지고 기름을 판매를 하면 뭐 이 직접적으로 엔진 생산하는 데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 기술료만 받는 독일 회사들, 핀란드 회사들이 돈을 또 왕창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죠. 가만 보시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들도 꽤 큰 디젤 엔진들이 배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엔진들은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주 엔진으로 쓰기
하기에는 아직 좀 뭐 규모라든가 성능이 좀 다른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큰 배를 움직이면 배 자체를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조선 같은 데서 기름을 한번 내리거나 싣고 나면 그 안에 내부에 화물 넣는 공간을 네. 한번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기름때. 예. 그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동력을 사용할 일들이 유조선 같은 큰 배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조선 안에 발전기들이 큰 게 꽤 탑재돼 있어요. 발전용 엔진이 따로 붙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지금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주류이기는 한데 디젤 엔진을 태우면 당연히 이제 매연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거의 기준을 지금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태웠을 때도 최대한 이런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특히 황함량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안 나오는 그런 기름을 많이 써라라는 쪽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그런 친환경 연료, 친환경 엔진을 새로 개발해 놓은 원천 기술들을 이런 선진국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엔진 만드는 기술 따라잡기 전에 차세대 엔진으로 이제 밀고 가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디젤 엔진을 써도 더 좋은 엔진에 더 좋은 기름을 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디젤 엔진 이상의 엔진을 붙이자라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 중에 요즘 제일 수입이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하는 배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LNG 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운반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그 가스가 저절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금씩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스를 버렸거든요. 예, 밖으로 조금씩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잘못하면 터지기 때문에 조금씩 가스를 뽑아가지고 그냥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가스를 뽑아가지고 태워가지고 뭐라도 하자라는 쪽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LNG 운반하는 이런 배들은 싣고 다니는 LNG의 일부를 뽑아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스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를 많이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내부 화물창에서 기화돼서 날아갈 뻔한 LNG를 모아서 그걸로 엔진을 돌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에서 뭐 우리나라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개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엔진이 있으면 이거를 뭐 유주선에도 못 달 게 뭐 있냐라고 해서 다른 배에 LNG 엔진을 붙이는 쪽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황함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가스 태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라는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NG는 가스를 태우는 엔진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이산화탄소가 더 전혀 발생되지 않는 뭐 수소 연료라든가 암모니아 연료 이런 거를 태우는 쪽으로 가기에도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고 아예 뭐 전기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얼마 전에 이거를 시운전하는 배를 유조선도 이거 아마 유조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참 이런 게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걸까요? 다시 바람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이 해운업계 유조선업계에서 다시 좀 불고 있습니다. 바람으로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배를 띄워서 움직이는데 바다에 나가면 세찬 바닷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네, 이용을 그 하자. 바람을 조금이라도 이용을 해서 움직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람만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렇죠. 바람이 1, 2%라도 도와주면 연료 그렇죠. 1, 2%라도 아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다시 최근에 범선 나오겠네. 네, 최근에 요즘에 우리나라에 시도된 방법은 이제 윙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크기도 꽤 큽니다. 한 높이 30m 정도 되는 그런 원통 모양의 이렇게 빙빙 돌아갈 수 있는 풍차 같은 걸 세워놔요. 우리가 풍력 발전할 때 쓰는 풍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고요. 네. 아래 위로 길쭉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바람을 받게 하면 그게 돌아가는 힘으로 배가 움직이는데 좀 도움을 주는데 잘하면 한 20% 정도는 기름을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앞으로 유조선 같은 데 많이 붙이고 다니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좀 앞서 나가려고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네.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의 조선소가요?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에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세계에서 태양광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풍력을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다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 풍력 발전을 하면서 바람을 받아가지고 가볍고 부드럽지만 빠르게 잘 돌아가는 이런 기계 설비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윙세일 같은 거 배에다 붙여서 배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날개 그 부품
만드는 회사가 풍력발전기 날개 만들던 회사가 군산에 있는 회사죠. 그 회사가 이런 것도 작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기술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중국이 지금 세계의 조선 시장의 70% 가까이를 석권하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아직까지 제끼지 못한 데가 앞서가지 못한 데가 한국의 조선사인데 한국의 조선사를 어떻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을까 공략하는 것 중에 이런 친환경 선박, 바람의 효율을 잘 이용하는 선박 이런 것 쪽에서 우리 중국이 한국을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죠.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꼭 바람 기술 기술로.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유조선 분야에도 계속 꾸준히 개발돼 가지고 도입이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 호황 굉장히 긴 시간 한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해사기구에서 그 환경 규제 강화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높아지고 또 폐선하면서 또 이제 친환경 선박 더 주문하고 하면서 우리 조선업이 더 좋아진 측면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또 계속 앞서 나가야 되고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VLCC나 그 이상급 되는 경우에 중국 기술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배 만드는 기술이나 단가 이런 걸로 비교하면 중국이 더 앞선다라고 할 수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싸게 만든다 막 이렇게 해서요. 네, 유조선이 뭐 우리가 LNG선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좀 기술 수준이 쉬운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잘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더 앞서가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현장 기술인들이 되게 많이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다양한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한 4분 남았는데 곽재식 작가님한테는 짧은 시간이죠. 네. 우리나라의 뭐 큰 조선소라고 하면 네. 울산에 있는 조선소,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만 네네.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조선소도 쏠쏠하게 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영암에 있는 조선소에서 2000년대 중반에 배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 개발해가지고 꾸준히 잘 해나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육상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배는 보통 도크라는 곳에서 만들죠. 그렇죠. 도크라는 곳이 이제 풀장같이 수조같이 생긴 곳인데 물을 가둬놓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예.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빼놓고 그 안에서 배를 다 만든 다음에 배가 완성이 되면 거기다가 다시 물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물에 뜨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배를 바다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도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유조선은 그 도크가 몇 개나 있는지 도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배의 크기와 숫자가 결정이 되죠. 그게 생산 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 업계를 압박할 때 막 세계에서 제일 큰 도크를 뭐 몇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계획 발표 작전을 쓴 것도 많이 네네네. 있었는데 영암에서 어떤 기술을 많이 활용을 했느냐? 도크하고 상관없이 육지에서 그냥 배를 만들겠다. 육지에 그냥 공터에서 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배를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무게 10,000톤, 20,000톤, 30,000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육지에서 그냥 만듭니다. 그럼 이걸 바다에 어떻게 띄우느냐? 큰 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차에다가 몇만 톤 되는 쇳덩이를 실은 다음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천천히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바다 있는 쪽으로 천천히 조금씩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종종 보실 거예요. 엄청 네. 큰 차가 차로 사실은 좀 여러 개 쓰면서 천천히 지나가는 거. 네, 그래서 한 1분에 1.8m, 1분에 2m도 이동 안 해요. 그거밖에 못 가나요? 네, 천천히, 왜냐면 배가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를 바다에 육지에서 지어가지고 띄우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그것도 블록 조립을 해서 나가서 이제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쉽게 배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 많이 만듭니다. 이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 후반까지 한 10몇 년 사이에 100척의 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조선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영암의 조선소에는 내가 갈마산이라는 산 밑입니다. 영암의 갈마산에서는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데 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고의 조선 기술로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 그 모든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배를 산 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바다로 내리면서 세계 최고 효율의 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진짜 산에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바다로 가는 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정상이고 그렇게 네. 해서 또 우리는 또 경쟁력을 또 쌓아왔던 거고. 와.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라고 또 김은주님이 우리나라는 대단한 기술 소유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경희님 오늘 이야기 더 재밌었다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한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3주년. 오늘